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YG는 요새 뭐 특별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없습니까? 저 무빙 무빙. 네 무빙을 그 이재갑 선생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이재갑 선생님이랑 저랑 드라마 보면서 서로 드라마 메이트시군요. 네, 드라마 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빙 꼭 보라고 막 강권하셔가지고 무빙을 봤는데 재밌었어요. 전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것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설정이죠? 초능력자들 이야기. 관심 없고요. 하지만 그 강풀 작가가 원작도 그리고 각본까지 썼는데 그 강풀 작가가 그 디테일한 그 기승전결 스토리 연결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저 JYP 그냥 그 세계관이 마음에 들면은 디즈니죠? 네 디즈니 채널에서 계정이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디즈니 계정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안 봤어요? 네. 중간에 보다가 어른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빠졌는데 또 재밌다고 어른들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또 뭐예요? 본격적으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야해요? 아니요 거기가 성인들이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고 앞부분에서.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앞부분에서 청소년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그들의 학부형 청소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된 부모들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중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기서 좀 지루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꿋꿋이 봤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니까 한국형 히어로물로는 괜찮다, 훌륭하다라는 평을 저는 내렸죠. 자, 다른 나라 히어로물도 안 보고 싫어하는 JYP는 안 봐도 되겠네요. JYP는 히어로물도 안 보고 귀신물도 안 보고 뭐 컨텐츠의 상당 부분을 안 볼 점점 더 그렇게 이게 비중이 높아질 텐데. 도깨비 같은 거는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간단한 설정 하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는 되는데 그게 세계관이 되고 너무 이러면 많은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것도 네가 인정해, 이것도 인정해, 이것도 받아들여야지. 시키는 게 많으면 그러면 싫어. 근데 약간 무빙은 아저씨들 독자들을 노린 부분들이 전 있어요. 아저씨를 노린 그런 거 작품을 싫어해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르세요? 절친이시면서. 댓글 좀 읽읍시다. 은로님, 샘과 마크스의 4,873일의 시간, 샘과 세이디의 609시간, 그리고 침묵의 6년, 그리고 친구와 동료이자 가족이었던 시간들, 가끔은 도피처가 되고 가끔은 지지대가 되고 가끔은 지독히도 미워하는 존재이지만 결국은 서로의 삶의 중앙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샘과 세이디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책을 덮으면서도 그들은 어디선가 게임을 만들 것 같고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안도하게 됩니다. 내일 또 내일을 읽고 혹은 듣고 써주신 댓글이었습니다. 네, 그 세바공님께서는 재미있는 댓글 남기셨는데요. 그 내일 또 내일에 세이디가 처음으로 만든 게임이 에밀리 블래스터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 개불을 제빈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그 에밀리 블래스터를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작가가 만든 건가 그러면 이 게임은? 작가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게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게임은 아니고 그 이제 그 소설 속에 묘사한 게임 설정을 염두에 두고서 게임 개발자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마케팅 수단으로. 어쨌든 개브리얼 제빈이 구상한 게임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있게끔. 에밀리 블래스터라는 게임이 원래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귀찮아님께서 게임 속에 숨겨놓은 것 쿠키가 아니라 이스터에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라고 저를 놀리셨습니다. 제가 그 내일 또 내일 이야기하면서 쿠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또
달님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거의 하루 종일 들어서 2018년도 2월 우리가 추락한 이유 편을 듣고 있는데요. 구애 증명책을 읽게 되어서 점프해서 오늘 2023년 4월에 구애 증명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JYP님이 아닌 줄 알고 제가 하루 종일 듣던 2018년도까지의 JYP님이랑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웃음소리로 같은 분이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급 궁금해졌죠. 그동안 풍채가 좋아지셨나? 아니요. 왠지 전보다 목소리가 둥그러진 느낌이거든요. 아니요. 지극히 사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 남기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달라졌나 봐요. 뭐 발성을 좀 동그랗게 하셨나? 네. 웃음소리는 여전하지만. 목소리는 사람의 나이를 판별하는 굉장히 이 확률이 높은 잣대거든요. 성대가 늙으니까. 네. 노화일 겁니다. 달라졌으면. 아이고. 슬픈 사연이네요. 그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것을 못 느꼈을 뿐이고 아마 박평님이나 YG도 5년 전 방송을 꺼내서 다시 들으면 다르겠죠, 목소리가 당연히.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성대 음성 전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 나이를 맞출 수 있냐? 매우 높은 확률로 몇 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고. 그 성대 나이를 조금 갑자기 나이사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는데 성대 나이를 좀 유지하는 방법은 있나요? 젊어지는 방법도 없는지. 전 잘 모릅니다만 뭐 담배를 끊고 술도 적게 먹고 물 자주 마시고 물은 잘 모르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큰 소리 지르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자극을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성대를 막.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할수록 성대도 천천히 늙어요. 이게 근데 악순환이다. 나이가 들면 귀가 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또 성대가 상하고 그럼 소리가 작아지니까 또 더 안 들리고 더 커지고. 자,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읽죠. 아마 이런 대답을 원하시고 쓰신 건 아닐 텐데.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그러니까 또나딸님께서 굉장히 선의로 지금 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학적으로 네, 굉장히 슬픈 댓글이 되었습니다. 네, 사라 땡땡땡님께서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기셨는데요. 처음으로 댓글 올립니다. 책 추천을 받고 싶은 마음에 팟빵에서 접하게 된 책걸상. 완전 빠져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시즌 1부터 틈나는 대로 잘 듣고 있습니다. 까탈스럽고 까칠할 것 같은 JYP는 단지 시크할 뿐이고 유머러스해서 매력있고 YG는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도 다정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아부는 아니라고. 네, 굳이 아부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또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특히 YG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는 시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있는 곳이라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부지런히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JYP가 시크하고 유머러스하고 매력있고 한 다음에는 괄호에서 아부는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맞아요. YG가 조근조근 이야기하는데 다정하고 따뜻하다에는 괄호해가지고 아부가 아니라고 굳이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뒷부분만 아부인 거죠. 그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도는 사실인데 다정하고 따뜻한 것 아니 그리고 여기도 이거잖아요. 유머러스해서 매력 있고라고 딱 그냥 끊었는데 다정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대충 갑시다. 네. 어쨌든 사라님 감사합니다. 네. YG가 분석해서 YG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정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네, 윤고은의 불타는 작품이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타는 작품. 이라는 작품. 윤고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요거 방송을 할까 말까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셋 다 읽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왜냐하면 그게 신간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그 상 받아서 우리가 맞아요. 방송할까 말까 하다가 음. 날짜 못 잡고 신간도 아닌데 뭐 이러고는 넘겼던. 왜냐하면 그 윤고은 작가의 그 작품은 책걸상 시작하기 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네. 지금 책인데 얘기한 건 밤의 여행자들. 2013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걸상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걸상 방송하면서 밤의 여행자들을 읽어보고 검토를 했던 거는 그때 대거상 무슨 상? 대거상. 대거상 맞아요? 응. 그 영국에서 음. 주는 상이죠. 네. 그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면서 검토를 했었던 작가인데 아시아 그땐- 최초로 받은 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 하고 그냥 넘어와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새 책이 나왔는데 뭐 설정도 깜찍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이 소개할 작품이 불타는 작품이라는 작품인데 자 제목은 5글자입니다. 네, 불타는 작품. 불타는 작품이라는 작품 아닙니다. 제목은. 네. 그래서 저는 밤의 여행자들도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아주 팬시했죠. 나 진짜로 그거 있는 줄 알고 찾아봤잖아요. 요즘은 요즘 좀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2013년 그 책이 나올 때도 없진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재로 쓴 논픽션 같은 것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밤의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작품 때문에 그런 트렌드 같은 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까요? 뭐 밤의 여행자들이 외국에도 소개가 된 책이긴 합니다만 그 지칭하는 용어도 있잖아요. 다크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자체는 밤의 여행자들보다 먼저 먼저 있었겠죠. 있었죠. 네. 네. 근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뭔가 되게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뭐 혹은 재난의 현장이라든지 아주 슬픈 재난의 현장. 뭐 예를 들면 뭐 저 후쿠시마 그렇죠. 네. 원전 사고 난 이런 근처라든지 후쿠시마라든가 아니 아우슈비츠 같은 건 되게 고전적인 아니면 거고. 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런 곳 그런 것들 혹은 저 뭐 인도네시아 대지진 지진이 네. 났는데 뭐 그런 곳. 라든지. 그런 곳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을 굳이 찾아가서 아 여기구나라고 확인해 보고 싶은 그래서 그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변주해 가지고 좀 뭐 비판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재난 전시 혹은 뭐 관음증의 일종이다. 재난 포르노 뭐 이런 일종의 식으로 또 그것도 소비자인 예. 거죠. 이렇게 이제 재난이라는 곳이 이제 관광 그런- 상품이 되는 거. 근데 애초에 다크 투어리즘을 기획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목적은 그 맥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다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공동체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마치 유행이고 막 팬시한 상품이 되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작품에서는 여행사 직원이 네. 주인공이었죠. 네. 그렇죠. 그 여행사가 이제 그런 재난 상품 기획하는 여행사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진해에서 이제 쓰나미가 왔다. 그러면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획자들이. 근데 이를테면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그 여행사에서 그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기부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뭔가를 따내고 그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뭔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걸 기획하는 이제 직원이 주인공이죠.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근데 자기가 상품을 기획하기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약간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사실은 몰랐었던 그러니까 이게 재난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었던 거대한 하나의 약간
그 가짜 스튜디오 같은 그런 상황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가난을 팔고 재난을 팔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거나 팔 수 있는 하나의 소비재가 된다는 걸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사실 뭐 이게 영국으로 번역이 될 때는 디제스터 투어리즘 이렇게 투어리스트 이렇게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난 여행자 뭐 이런 약간 팬시하기도 하고 상상력도 이렇게 기발하고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 이제 저변에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소비주의 막 이런 것들을 또 깔고 있고 그래서 약간 상 받고 조명 받고 할 때 여러 수식어들이 있었는데 에코 스릴러라는 표현들도 있었고 에코 스릴러.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봤었던 뷰 포인트랑 조금 다른 포인트들에서 또 영미권에서는 많이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거 그 전통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소설들을 보면서도 약간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좀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소설 영문판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코믹스러운 부분들 막 이런 지점들도 약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실 윤고은 작가가 유머가 영미권에서 통하나 봐요. 재치 있죠. 왜냐하면 그 블랙 코미디, 블랙 유머라는 게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약간, 않은 장르이긴 네. 하죠. 그 오늘 읽어볼 불타는 작품도 큰 맥락에서는 밤의 여행자들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포일러를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네. 둘 다 읽어보신 분은 바로 알 수 있는 그 불타는 작품이라는 책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기 전에 해외 번역 판권이 이미 팔렸다면서요. 영미권 출간이 벌써 막 계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대거상 받고 밤의 여행자들이 이미 한번 수출이 됐으니까 그렇죠. 알려진 작가. 알려진 작가인 거지 네. 해외에서. 그러니까 검토하고자 하는 편집자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고운윤의 다음 작품은 우리가 빨리 계약해가지고 펴낸다. 그러니까 나 밤의 여행자들 쓴 윤고은인데 내가 새로 하나 썼는데 니네 아직 안 나왔는데 검토해볼래라고 쭉 연락하면은 내가 검토해보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지.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국 작가들한테 많이 생겨야 됩니다. 맞아요.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리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밤의 여행자들도 그랬지만 이 소설도 약간 이제 그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로컬 분위기 같은 게 전혀 없는. 일단 무대가 미국이에요. 네. 남캘리포니아. 밤의 여행자들은 앞에 한국에 좀 나오다가 뒤로 가서는 여기서 쭉 했는데 아니. 그렇지.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뒤에 가면은 베트남이든가요 어디인지 딴 나라가 배경이고 불타는 작품은 아예 그냥 처음에 한 2페이지, 두세 페이지만 한국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빼면은 그렇죠. 그렇네.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겁니까? 제가 윤고은 작가가 아니니까. 근데 작가가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로 이제 소설을 쓰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특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하고 이런 그 시도들이 저는 한국 문학계에서도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그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우리도 공감할 만한 문제 의식이나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독자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작품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불타는 작품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집자여도 이거 보면 그냥 바로 계약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고 보니 밤의 여행자들은 박평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네. 요거는 딴데 은행나무에서 나왔네요. 네. 이게 밤의 여행자들보다 좀 더 대중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행나무 책이 좀 더 이렇게 페이지 잘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럼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만든 작품은 페이지 잘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진짜 되게 문제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발언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전체 음. 전체 평균을 내면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 민음사에서 내서 잘 됐는데 혹시 뭐 윤고은 작가랑 약간 서운한 일 있었습니까? 윤고은 작가가 다음 작품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작품. 네. 다음 작품은 또 또 닥평 새로, 출판사에서 네, 나옵니까? 또 쓰실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작품은 진짜 처음 한 10페이지 부분 볼 때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호기심 유발하는 스타트 시작 아닙니까? 맞아요. 약간 처음에 이제 스릴러 같기도 하고. 아니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음.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음. 그랜드 캐년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잖아요. 네. 근데 자 요약 능력 탁월한 YG가 먼저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리라고 하는 그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포토그래퍼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주로 그랜드 캐년에서 일하죠. 네, 그랜드 캐년을 무대로 그 아주 기막히고 멋진 웨딩 포토 사진을 찍어주는 그 포토그래퍼로 유명해서 뭐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그 300번째 커플이 예약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300번째 커플이기 때문에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선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진이었는데 네,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서 좀 처음에는 좀 실망도 하고 화도 났다가 근데 워낙에 인기 있는 포토그래퍼였기 때문에 예약이 계속 밀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래 300번째 커플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돈을 받고 찍는 사진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출사를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에 어떤 포스트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기를 놓고서 막 그 그랜드 캐년의 그런 밤하늘 같은 것들을 막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막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자기 그 스튜디오로 와가지고 그날 밤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인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커플이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듯한 사진이 멀리 잡힌 거죠. 근데 그걸 현상을 해놨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의 블로그에다가 캐년의 프로포즈라는 이름으로 그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모월 모일 모시에 캐년에서 프로포즈한 커플을 찾습니다. 라고 이 사진 올렸는데 속의 주인공 사진 속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전파가 되면서 그 빌리의 명성도 올라가고 그 사진의 주인공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와 정말 멋지다, 멋있다, 나도 저런 프로포즈 해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처음 설정이죠.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흥미로웠습니다. 신선해. 신선해. 아니 그럼 그 다음은 안 신선하던 이야기인가요? 계속 신선해요. 아니 이제 일단 거기까지만 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이야기 아니야. 근데 그게 커브가 계속 네, 있었어.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선으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빌리가 크게 성공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빌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빌리와 그 미지의 커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냥 쭉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이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사진 속 주인공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진 속의 여성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아니라 웨딩 드레스를 전달해주는 디자인샵의 직원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본인이 배달을 하기로 한 웨딩 드레스를 가지고 사라졌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그 사진이 찍힌 시점 이후로 행적이 묘연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당연히 그 웨딩 드레스를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옷을 못 받아서 낭패를 보았고. 네, 낭패를 보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사진을 막 확대하고 보니까 이게 과연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맞냐? 음흠. 그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남성에게 학대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찍힌 게 아니냐? 장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장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멜로에서 로맨스에서 스릴러로 이제 범죄물로 바뀌는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막 이제 실종자 추적에 나서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또 하는데 심지어는 그 실종된 여성이 굉장히 돈이 많은 미국 최대의 문구 체인의 회장님의 사이가 안 좋은 딸이라는 사실이 또 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모나미 모나미 회장님 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은 그 모나미보다 훨씬 더 큰 회사, 세계적인 회사, 돈이 엄청나게 많은. 모나미도 큰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의 회장님의 딸인데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여성. 그 어쨌든 회장님 딸이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고 현재 그 회장님 딸은 실종 상태이고 그 경찰은 수사 중이고 이제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막 더 복잡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멋진 사진을 찍었다라고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빌리에게 너는 도대체 그 여성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뭐 했냐. 사진으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망원 렌즈로 찍은 거라서 줌으로 당겨서 찍은 거라서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30분 정도 달려가야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해명도 하고 나는 그때는 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막 해명하지만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가 나중에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가지고 싫다. 나 고백한다. 이 사진은 사실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내가 곡이 이제 딱 읽었을 때 이건 사실은 내가 찍은 게 아니야라고 했을 때 순간 이제 헉 이러면서 그럼 누가 찍은 거지? 뭐 옆에 조수? 뭐 아니 그리고 누구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은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로버트가 찍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버트가 조수인가? 뭐 누구지?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은 혼자 분명히 가서 밤하늘을 찍었다라고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서술 트릭인가? 뭐 이러면서 사실 앞에 이렇게 동행이 있었다라는 걸 암시를 했는데 독자들이 그걸 모르는 건가 하면서 저는 또 심지어는 앞으로 또 가가지고 또 다시 또 봤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서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사실 로버트가 찍은 거다. 그리고 이 로보트 아닙니까? 로버트. 네, 로버트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를 내가 데리고 사진을 직접 찍을 로버트를 데리고 경찰에 출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네, 여기까지. 아니지, 그 다음에도 얘기해야지. 로버트 누군지 로버트가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해야지 그 뒤에 얘기. 로버트가 누군지를 말을 안 하면 방송도 못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할까? 근데 로버트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여기서 해버리면 소설 읽는 독자들에게 로버트가 누구였는지를 알았을 때 그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 그럼 하지 마. 자, 그럼 여기서 로버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읽어서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방송을 중단하고 책을 사서 로버트가 누군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으시고 로버트가 누군지 따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버트가 누군지 내가 확인한 다음에 살지 말지 결정하겠다. 좀 더 들으시고 자,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중단하고 나는 내가 읽어서 로버트가 누군지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을 중단하고 책을 읽으시고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녹음 시작한 지?
30분 됐어요. 와. 네. 그리고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니. 저 진짜 무슨 아니, 경기 아니.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 여기까지는 듣고 2부만 안 들으면 돼. 그러면 그러면은 로버트의 정체는 광고 후에 2부에서. 2부에서 수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버트를 나는 내가 직접 읽고서 로버트가 누군지를 아는 희열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책을 사서 읽으시고 2부를 들으시고 나는 로버트가 누군지까지 알고 책을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야, 각본 있는 방송 같아요. 우린 단 한 번도 각본을 쓴 적이 네, 없는데 저 지금 계속 앉아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혹자는 저희 보고 방송 천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한 적은 없어. 어. 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훌륭하십니다. 적은 있어도. 사실 이 로버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네. 로버트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 주인공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로버트가 누구인지까지가 이 소설의 사실 설정입니다.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로버트가 누구인지를 처음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그 황당한 순간에 그리고 그 감정. 로버트가 누구인지를 계속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서술이 있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상실한 중간까지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재미의 너 지금 포인트입니다. 저게 사실 살짝 뿌듯해요. 뭐 그 여기 불타는 작품 저자 윤고은 작가님께서 EBS에서 책 프로그램도 맞아 진행하시잖아요. 맞아. 북카페. 우리 경쟁 프로잖아. 네, 그 과학의 품격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은 소개 안 했대? 그래서 뭔가 그거 약간 은혜 갚은 기분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방송하시는 거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거의 목에 핏대 세우고 로버트를 진짜 수십 번 외치셨어요. 여행 준비의 기술도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다음 작품을 더욱 핏대 높여서 네,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진짜. 게다가 여행 관련 소설도 쓰셨잖아. 밤의 그럼요. 여행자들. 밤의 여행자들. 그걸 또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 준비의 기술에 보면 그랜드 캐년 장면 한번 나오잖아요. 그 여기 저 첫 장면에 그랜드 캐년 그 사진 찍는 거 난 그 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네, 공감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첫 장면이 그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의 첫 장면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아니, 그리고 에필로그처럼. 그 캐년의 프로포즈라 에필로그처럼. 네네. 캐년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사진이 이제 나중에는 책에서 전혀 엉뚱한 용도로 쓰이긴 하지만 엉뚱한 이미지로 멋있잖아요. 멋있다. 딱 그냥 상상만 해도. 실제로 있을 걸? 음. 거기서 작업하는 포토그래퍼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그 여중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은 다 이게 전망대에서 보면은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넓고 저 밑에 계곡 있잖아요. 이게 앵글이 잘 안 나와요. 근사한 사진을 하려면 약간 내려가야 되거든. 내려가서 하늘을 배경으로 특히 어둑어둑할 때 이럴 때 찍어야 이제 근사할 거란 말이죠.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중기에 그랜드 캐년 바닥 내려가는 얘기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거기. 그 내려가서 별 보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저 윤고은 작가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JYP의 여행 준비의 기술 한번 읽어보시고 잘 연락처만 저 주소만 네.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EBS 프로그램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자 불타는 작품 윤고은의 신작 읽어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수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의 정체. 네. 이틀만 기다려주시면 로버트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